알고는 싶은데 읽기엔 바쁜 우리를 위한 독서 대행 콘텐츠 직독잡설 시작합니다. 직독잡설 4부 시작하겠습니다. 남궁민 기자와 윤사원 기자와 함께 도시는 어떻게 삶을 바꾸는가라는 책을 보고 있는데 벌써 4부까지 왔어요. 지금까지 일단 나온 내용을 정리해보자면 사람들이 직접 얼굴을 맞대고 물리적으로 모일 수 있는 기회가 적어졌고, 그리고 이런 모일 수 있는 그런 공간인 사회적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서 도시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겼다. 이렇게 좀 요약을 하면 될까요? 네, 그러니까 사회적 인프라처럼 환경이 갖춰지지 않으면 도시라는 것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도시를 구성하는 시민도 피해를 보게 된다. 뭐 이렇게 대충 저희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내용을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뭐 좀 더 모호하게, 아니 좀 더 광범위하게 얘기를 하자면, 예를 들어서 범죄가 일어나는 건 개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인프라 같이 환경적인 요인이 좀 큰 부분을 차지한다. 그러니까 인프라가 갖춰지고 공동체가 갖춰지면 범죄율도 좀 떨어진다. 이런 식의 논리인가요? 그렇죠. 이게 원래는 한국의 그 도시 담론에 대한 열풍이 분 적이 있어요. 2015년 전후로 해서 젠트리피케이션, 골목 상권, 그래서 아름다운 골목은 뭔가 이런 토론이 한창 벌어질 때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때가 언제였냐? 서울 집값이 저점일 때였어요. 아. 이게 왜 그러냐면 서울의 집값이 저렴하고 상가들도 막 공실이 나오고 땅값이 저렴하고 하니까 사람들이 상상력이 막 생기는 거예요. 이건 이러긴 이렇게 바꿔볼까, 이런 여유도 많고 그 큰 돈이 안 드니까. 근데 지금은 그런 얘기 싹 사라졌죠. 그쵸. 도시 담론은 하나도 없고 부동산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것도 변한 것 같아요. 이 얘기를 우리가 오랜만에 하는 것 같지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게 그 도시를 달궜던 토론 주제였는데 요즘은 이런 얘기 확실히 사라진 것 같아요. 도시재생 그때 되게 진짜 한참 핫한 길거리에 이렇게 벽화 만들고 이랬던 게, 그리고 아무래도 서울시 정책도 약간 그런 결이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젠트리피케이션 얘기하기엔 이미 젠트리피케이션이 너무 끝났고요. 젠트리피케이션 된 분들 다 날라갔어요. 네, 다 끝났고, 그리고 이제 다시 압구정이 되살아나고 이런 요즘에는 제가 느낀 게 이 서울 집값 때문에 젠트리피케이션도 쫓겨났어요. 어디로 가 있냐 요즘은. 그래서 영동군 이런 데다가 한옥 사가지고 큰 카페 만들고 요즘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지방이 젠트리피케이션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서울에서 밀려나가가지고. 그렇죠.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사회가 이제 변하면서 인프라 형태도 좀 변할 수 있을 것 같은 게, 저희가 지금까지 얘기한 건 수영장 아니면 미술관 이렇게 다 오프라인에서 이제 모이는 건데, 그게 아니라 좀 온라인으로 사회가 인프라를 만들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도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 중에 하나인 게, 좀 물리적으로 사회적 인프라가 없어져도 좀 인터넷 공간에서 되게 활발하게 사람들이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인터넷 속도도 빠르고 인터넷 그쵸. 인프라가 워낙 잘 갖춰져 있으니까 인터넷 근데 물론 그렇다고 인터넷 속도가 느린 미국 같은 나라들이 온라인으로 덜 모이냐 이런 건 아니거든요. 트위터도 많이 하고 인스타도 많이 하고 틱톡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근데 전 세계적으로 온라인으로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그런 거는 맞는데, 그러면 굳이 물리적인 인프라가 필요가 없는 거 아니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SNS의 순기능이 아예 없진 않겠지만 SNS를 사용하면서 폐해들을 우리가 직독잡설 하면서 되게 많이 다뤘었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플랫폼 제국의 미래, 아니면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 이런 책들을 저희가 많이 다루면서 플랫폼이 가져올 수 있는 문제점들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인터넷 발달과 함께 계속 나왔어요. 근데 이 책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페이스북이 발전을 하면서 사회에 어느 정도 이런 사회적 인프라 형성을 방해를 했다던가, 예를 들어서 애플이나 페이스북이나 캠퍼스를 캘리포니아에 엄청 크게 지어가지고 젠트리피케이션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그 자리에서 세울 수 있었던 되게 좋은 사회적인 인프라가 페이스북 그냥 기업 캠퍼스로 탈바꿈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비판들을 하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도 그렇고 사회적 인프라 측면에서도 그렇고 되게 피해가 많았다, 이렇게 비판을 해요, 교수가. 근데 왜냐면 특히나 페이스북은, 그러니까 이 책이 페이스북을 되게 적용을 많이 했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특히나 요즘 난리라서 이거를 되게 주의 깊게 봤는데 왜냐하면 뭐 페이스북 임원이 이용자 안전보다 회사 이익을 위해서 뭐 알고리즘을 맞아. 이번에 난리 났죠. 그러니까 이번에 월스트리트 저널이 단독 보도를 하면서 지금 한창 난리잖아요. 네. 미국에서 막 청문회하고 그 우리가 이런 얘기 진짜 많이 했던 빅리스나 뭐 이런 그러니까요. 얘기 다 했던 거에 다 페이스북이 이 들어가 있었는데 태평양 건너편에서 우리는 이렇게 계속 페이스북을 비판하면서 했는데 진짜로 그 문제들이 계속 불거지고 그게 이번에 저 재밌는 글 봤는데 카카오톡에 관련한 어떤 글이었는데 어떤 게시글에 어떤 그 이용자가 뭐라고 써놨냐면 이러다 카카오톡이 상조 회사까지 차리는 거 아니냐. 상조 회사 차린 다음에 카카오톡으로 부조금 내라고 알림 보내고 그 뭐 몇 년도부터 몇 년까지 살았다고 프로필 옆에다가 상매 띄워주고 이러는 거 아니냐. 정말 무섭다. 그러면서 카카오톡으로 화환을 시킬 수도 있고 막 그러니까 이러는 거 아니냐. 장례식장 가면 무지 얼굴에 그려진데 국밥 나오는 거 아니야? 라이언 이렇게 세 줄 해주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전 페이스북이랑 좀 비슷한 느낌이 들어서 좀 무섭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카카오가 얻어맞은 이유가 어쨌든 그런 거죠. 뭐. 너무 크잖아요. 그러니까 페이스북이 그러니까 커뮤니티, 그러니까 페이스북 맨날 하는 소리가 사람들이 이어주는 뭐 연결의 힘을 믿어요,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그 연결이라는 게 그러니까 끼리끼리 모이게 하는 걸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폭로의 취지가 페이스북,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페이스북 비판하는 게 확증 편향이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필터 버블. 사람들이 필터 버블에 빠지게 된다는 건데 페이스북은 그걸 확실히 알았고 그거를 자기들의 사업 엣지로 써서 오히려 조장했다. 이게 주된 비판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사람들 끼리끼리 모이는 걸 가열을 시킨 거다. 자기들 알면서. 그죠. 근데 맞아요. 만약에 그걸 낮추면은 자기랑 반대 의견 보는 순간 그냥 페이스북 꺼버린다는 건데 맞아요. 계속 봐도 사람들이 다 내가 좋아하는 후보 좋아하는구나. 그 맞아. 느낌을 계속 주는 거를 문제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그러니까 이 웃긴 게 이 폭로자가 그걸 막는 부서가 있대요. 그러니까 뭐 그런 뭐 페이스북 폐해 방지 프로그램 뭐 옴부즈맨 같은 거겠죠. 근데 거기 이 사람이 핀터레스트에서도 일하고 뭐 구글 플러스 일하고 약간 그런 알고리즘에 조예가 깊은 분인데 좀 그런 문제의식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자기는 이 알고리즘의 본산인 페이스북에 들어가서 저 좋은 일을 해야겠다고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서 봤더니 그런 거 있잖아요. 왜 그 보일러실 옆에 이렇게 책상 하나 있고 약간 그런 느낌으로 완전 비주류 중에도 비주류. 네, 누가 봐도 여기 뭐지 왔는데 계속 조사는 시켰다는 거예요. 뭐 연구 뭐 얼마나 영향을 미치. 근데 제 생각에는 그거에서 효과가 별로 없다 그래가지고 홍보를 하려고 했는데 연구를 해보고 나니까 엄청 안 좋다라고 나오니까 주커버가 무시를 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책에서도 계속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SNS나 페이스북 같은 거를 비판을 할 때 뭐 그런 뭐 그러니까 필터 버블도 물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뭐 정서적 교류의 그 부재? 그러니까 야 너네가 친구들이랑 페이스북으로 말풍선으로 이야기를 해봤자 정서적으로 얼마나 교류를 하겠냐 이런 비판들일 텐데 사실 저는 이번 페이스북 사태를 보면서 이게 그런 정서적 교류가 없었던 이유도 이런 확증 편향 문제 때문에 그리고 이 확증 편향을 방치한 이제 페이스북 내부 정책 때문에 이렇게 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뭔가 그러니까 뭐 이 사람들 어쨌든 정서적인 교류 뭐 대면을 하지 않더라도 정서적인 교류를 더 원활히 하고 뭐 나와 다른 사람들과 모일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충분히 더 만들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던 거죠. 저는 이게 뭐 비슷한 사례일지 모르겠지만 이 알고리즘 얘기로 결국 나오게 된 건데 옛날에 그 미국에서는 그런 설문조사를 하더라고요. 그 배우자를 어디서 만났냐를 설문조사 계속 해온 게 있더라고요. 옛날엔 그래서 뭐 교회가 많고 뭐 가족 소개, 친구의 소개, 뭐 직장 동료 이런 게 많았는데 그 비율이 진짜 많이 너무 빠르게 쉽다 낮아져서 그게 한 90% 이랬는데 지금 그냥 20% 뭐 30% 이렇게 줄고 그래요? 나머지를 계속 소개팅 앱이 그걸 다 차지하고 있대요. 소개팅 앱이요? 그쵸. 요즘에 다 소개팅 앱으로 만나잖아요. 근데 이게 생각해보면 우리가 소개팅 해본 기억 떠올려보면 뭐 미팅도 그렇고 나가보면은 실망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 내가 이런 사람 왜 만나지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소개팅을 나가고 이러면 있죠. 진짜 막 우리끼리 그냥 썰도 왜 나 이런 사람도 만나봤어 이렇게 되는데 예. 틴더 같은 거 생각해보면 딱 봐도 그러니까 일단 안 추천부터 해봐서 모르겠네. 그러게 네. 틴더 말고 다른 거 아무튼 틴더라는 앱을 보면 이렇게 상대 그 인적사항이 뜨고 사진이 뜨는데 뭐 오케이 하면 오른쪽인가 아무튼 왼쪽 오른쪽 왔다 갔다 해가지고 그러니까 스와이프를 해가지고 상대를 고르는 건데 일단 그 뜨는 사람부터가 아마 알고리즘이 나한테 맞을 것 같은 사람 추천을 해줄 거고 보자마자 스와이프를 해가지고 고르잖아요. 계속 물론 뭐 소개팅 할 때도 상대를 보고선 할지 말지 하지만 그러니까 그런 좋아요는 오른쪽. 그런 거
그런 연애 자체가 음. 이제 연애 자체도 그런 새로운 사람이랑 만날 일이 줄어드는 게 이런 알고리즘들의 영향이라는 거죠. 제가 봤을 때. 아니 그리고 또 뭐 인스타 얘기를 하니까 또 제가 약간의 인스타 중독 성향이 조금 있거든요. 조금? 네. 오케이. 우리 셋 중에서 가장 있겠지만 사실 제 친구들 중에서 저는 없는 편입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친구들이 우리가 필터 버블에 빠져 있어. 그러니까 이게 사회적 인프라가 부족해서라니까요. 사회적 인프라가 부족해서 그래요. 돈 안 내고 가는 데를 좀 가라고요. 그러니까. 그건 맞는데 저도 필터 버블이 분명히 있겠죠. 근데 아무튼 그 인스타를 보면은 직접 만나서 이제 목소리를 듣고 뭐 얼굴을 보지 않고 이런 하트 눌러주고 이러는 게 사실 정서적 교류도 되긴 되지만 네. 해악이 더 많아요. 제가 느끼기에. 그러니까 내 자신을 사실 나와 되게 다른 방식으로 표현을 하는 곳이 인스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얘가 좋아요를 해준다는 거는 실제로 나를 좋아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저는 그렇죠.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요. 그건 제 그냥 어떤 이미지를 좋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생각 없이 좋아요 누른 걸 수도 그러니까 있어요. 이게 정서적 교류가 딱히 되진 않는다는 거지. 아무리 나한테 DM을 보내면서 뭐 재밌었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해줘도 사실 그게 그렇게 교류가 안 된다는 거죠. 저는 백희영 기자 인스타 피드 봐도 그냥 그 내용을 안 보고 좋아요 누를 때도 많아요. 그냥 누나가 올렸네 이러고 그냥 좋아요를 누르고 그냥 길에서 만나서 이렇게 인사하는 거 느낌이죠. 아 진짜 기분 나쁘네. 아 내용도 좀 봐주세요. 아니 잘 사는 건 알지. 이게 딱 보면 잘 살고 있구나. 아니 그러니까. 내용이 더 중요하다니까. 뭐 힘든 거 갑자기 새벽에 무슨 이상한 이제 흑백 사진 올리고 이러면 내가 이게 윤나가 안 좋은 일이나 하겠지만 그렇죠. 딱 봐도 잘 살고 있으면 아 저는 힘든 건 올리지 않아요. 뭐 예를 들면 차 사고 난 그런 거 찍어서 올린다. 그러면 내가 전화를 해서 이렇게 괜찮냐 그런 걸 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우리 대부분이 다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이게 좀 폐해이긴 한데 그 말했듯이 이제 정서적 교류가 좀 없고 그 폐해가 좀 있는데. 근데 이 책을 읽으면서 계속 든 부분은 어쨌든 인터넷을 이렇게 공격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이 조금 약간 미국보다는 그 인터넷의 순기능이 어느 정도는 있다고 생각을 한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역 단위 공동체가 인터넷에 분명히 있긴 있거든요. 있죠. 맘카페. 그렇죠. 당근마켓도 맘카페 요즘 있죠. 맘카페, 당근마켓 그리고 저희 대단지 같은 경우에는 카톡이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카톡 오카방? 저는 나갔지만 오카방이 있었고. 왜 나갔어요? 싸웠어요? 아니 그건 아니 너무 많이 올려가지고 아. 스트레스 받더라고요. 뭘 올려요 거기다가? 막 진짜 별거 아니에요. 뭐 화단에 담배꽁초 이거 누가 버리시는 거예요? 하지 마세요. 뭐 이런 것도 올리고 길고양이 밥 뭐 누가 주셨나요? 뭐 감사합니다. 뭐 이런 것도 올라오고 되게 뭐 무료 책 나눔 이런 것도 그 오카방에서 그래요? 많이 해요. 그럼 그건 커뮤니티 기능을 하네요. 되게 커뮤니티 기능인데 이제 저한테는 너무 힘든 거죠. 그렇지. 이게 그러니까 그거 싫으면 안 하면 되지. 하루에 300개씩 올라오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한 거잖아. 선택적인 진입과 빠짐이 있어야 된다. 맞아. 도시인들은. 근데 그래서 어쨌든 이게 뭐 우리나라는 카카오톡이라는 기능 또 인터넷 카페라는 기능이 있어서 이런 독특한 장점이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원래는 사실 인터넷을 통해서 정서적 교류가 부족해지고 사회적 인프라를 더 강화해야 된다는 게 책의 취지인데 이거를 이제 또 한국에 도입해 보면은 한국에서는 꽤 괜찮게 작동하는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저는 이게 한국에서는 아파트 단지를 공격하는 게 건축학 책 읽어보면 맨날 그 아파트 단지 욕을 해. 막 유럽의 마을처럼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좀 잘못됐다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이게 물론 최선은 아닌 게 한국의 아파트 단지가 발달된 건 나라에 돈이 없으니까 자기들이 나라 돈으로 지어줄 게 안 되니까 너희들끼리 모여서 상가도 짓고 뭐 도서관도 짓고 해라. 저는 그게 그러니까 공공이 해야 할 일을 사적 영역으로 떠맡긴 게 한국의 아파트 대단지인 것 같은데 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한국은 그래서 거주 요건이 엄청 좋아요. 그러니까 아파트에만 살면은 왜냐면 쓰레기 버리는 것도 알아서 뭐 다 모이는 같이 곳에 버려주고. 착착 가져가고 그것도 협상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뭐 말씀한 그 나눔 행사 같은 것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제가 빌라를 살면서 진짜 그 많은 그 애환을 느꼈는데 그러니까 물론 빌라라 하면 아이유가 사는 빌라부터 뭐 그건 빌라 아니잖아요. 그것도 빌라 그거 팰리스지. 그게 궁전이죠. 그치, 그게 궁전이지. 그러니까 그리고 또 뭐 빌라 중에도 좋은 빌라들이 있는데 저는 그냥 진짜 말 그대로 그냥 서민적인 빌라촌에서 이제 자취를 해본 경험을 해보면 방금 뭐 그런 아파트 단체 톡방이 시끄럽고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빌라 쪽에 살아보면 그러니까 아무것도 커뮤니티가 없는 게 뭔지를 처음 경험해 보게 돼요. 거기는 다일인 가구에 아무 동네 그 대표자가 한 명도 없어요. 도대체 여기를 관리하는 사람 아무도 모르고 쓰레기 버리는 거 요일 정해져 있잖아요.
빌라 쪽으로 살면 그냥 내다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요일이 법적으로는 있는데 아무도 안 지키거든요. 왜냐면 아무도 뭐라고도 안 하고 그 규칙을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아무도 거버넌스가 없는 거야. 아예 커뮤니티가 없는 거야. 그리고 거기에 시설이 그런 인프라 같은 게 있어도 그 대단지 아파트는 관리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인프라가 있어도 다 대충 쓰고 이러니까 엉망이니까 안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저는 그래서 대단지 아파트가 물론 이상적이진 않죠. 그러니까 모든 지역에 대단지 아파트 같은 커뮤니티 시설이 다 있고 그런 커뮤니티 관리가 다 되면 좋겠지만 담장 없이 누구나 쓸 수 있는. 근데 그게 현실적으로 미국도 어렵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죠. 그러니까 이 내용이 어쨌든 책에 나오는 부분이 그 아파트 대단지를 이야기는 하지 않았지만 그 빌라촌, 그러니까 좀 낡은 동네의 빌라촌 이런 비슷한 얘기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를 뭔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하냐라고 하면은 그 깨진 유리창 이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런 사회적 인프라 얘기를 할 때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게 깨진 유리창 이론이고 뭐 젠트리피케이션 얘기잖아요. 남궁 기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어쨌든 이런 거버넌스가 있으면은 관리가 잘 되는데 미국 뭐 이 교수가 가본 그런 좀 그 공동체 문화가 약화된 곳들을 가보니까 깨진 유리창 이론이 적용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깨진 유리창 이론이 뭔지 설명해 그러니까 주세요. 우리가 이거 저희 직독잡설 얘기를 했을 때 아마 한번 다뤘던 개념이에요. 다뤘었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실험을 해봤는데 나요. 길에 차가 놓여 있는데 그런 할렘가 같은데 차가 놓여 있는데 하나는 완전 깨끗하고 멀쩡한 차가 있고 하나는 이렇게 유리창을 좀 깨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유리창 깨진 차는 며칠 지나서 바퀴부터 뭐 모터에서 다 빼갔다는 거, 그 안에 있는 거 다 가져갔다는 거. 근데 완전 깨끗하게 새 차를 갖다 놓은 거는 건들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조금 그 흠결이 있으면 저거 내다 버린 건가 보다. 그러니까 다 가져갔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흠결 하나를 놔두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뉴욕 시장 중에 이걸 그래서 단 하나의 범죄도 허용치 않겠다 해서 엄벌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실제로 범죄율을 엄청 낮췄다는 거예요. 뭐 그래서 그런 깨진 유리창 이론이라는 얘기가 유행을 하더라고요. 아이고 어떻게 이렇게 말을 잘할까? 아니, 그런 게 있답니다. 1에서 3% TV 나가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잘 맞춰서 그렇다니까. 오케이, 알았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러니까 이런 깨진 유리창 이론을 적용을 해서 이런 빌라촌들은 대단지 아파트가 아니라 좀 이런 빌라촌들은 아무래도 책임 소재가 좀 불명확하기 때문에 사회적 인프라가 부재해서 범죄율도 높고 뭐 이런 공동체가 좀 약화가 되는 경향성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 자리가 누구 집의 주차 공간인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항상 분쟁의 소지가 있어. 그리고 누구도 결론을 내릴 수 없어. 이 공간이 누구 건지는 아무도 모르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면은 그 아파트 빌라 중에 신축이 아니라 좀 낡은데 그 엘리베이터가 있는 경우들 있잖아요. 고장이 나면 그거 도대체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쵸. 돈이 한두 푼 드는 게 아닌데 예를 들면 돈 각자 n분의 1 합시다 하는데 1층 사람이 난 안 낼 건데요? 난 안 타는데? 하면 그거 어떻게 할 거냐. 그죠. 방법이 없죠. 예를 들면은 그런 식의 거버넌스가 없는 게 진짜 그 빌라에 많은 단점이 있지만 진짜 이런 거버넌스 기능이 없는 게 크다. 그 반대로 말하면 한국 아파트, 대단지 아파트의 그런 거버넌스는 엄청 큰 가치가 있다. 그죠. 그러니까 이런 뭐 거버넌스를 그러니까 이런 대단지 아파트를 운영을 가능케 하는 게 어쨌든 거버넌스고 이 거버넌스가 사실 되게 모호한 개념이긴 하잖아요. 어쨌든 뭘 그쵸. 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책임 의식을 갖고 뭐 지역 단위라던가 이런 걸 운영을 하는 건데 그래서 좀 온라인 얘기로 좀 돌아와 볼까 해요. 그러니까 이런 그 대단지 아파트끼리의 뭐 카페가 있고 뭐 카톡방이 있고 이런 것들도 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인터넷이 발달해서 가능을 하고 정서적인 대면 교류가 없어도 뭐 가능했던 부분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네요. 확실히 뭐 네이버나 다음 같은 그런 포털 사이트 위주로 약간 다음 카페나 네이버 카페나 이런 게 되게 잘 돼 있긴 하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도서관이 없어도 학부모들이 함께 모여서 육아를 논의를 하고 그런 곳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 책에서도 맞아요. 맘카페. 도서관에서 뭐 육아 관련된 정보 교류가 이루어지니까 도서관을 더 많이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는 맘카페가 있고 그리고 요즘에 당근마켓에서도 그런 게 있는 게 제 친구가 아기를 낳아가지고 동네에서 아기 물품을 많이 그 교류가 아니라 산대요. 왜냐면 아기 물품 빨리 해지니까 맞아요. 애가 빨리 크니까. 근데 나가가지고 샀는데
그분이 1대1 채팅으로 혹시 같이 산책하지 않으실래요? 이러면서 같이 친구가 됐다는 거예요. 핵인싸다. 네, 그래서 마포동 핵인싸라고 제 친구가 마포동 핵인싸 만났다고 막 이러더라고요. 근데 또 그런 젊은 주부나 여자들끼리는 그 교류가 될 것 같아요. 왜냐면 관심사도 같고. 왜냐면 애기 관련한 얘기를 그러니까. 하다 보면 솔직히 그 친구도 빨리 애기를 낳은 친구거든요. 제 주변에서. 그러니까 이거를 같이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는 거예요. 맞아요. 뭐 저 같은 사람이 당근 거래하러 나갔다가 남자들끼리 뭐 술 한잔 술 한잔 이러면 안 하잖아요. 그럴 수도 있죠. 아니 그러면 이상한 사람이지. 그러면 이상한 사람이죠. 그건 100% 이상한 사람이라고 거의 볼 수 있어요. 99%? 핵인싸일 수도 있죠. 근데 어쨌든 이렇게 뭐 온라인 플랫폼이 오프라인 만남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건 되게 고무적인 거고 이런 부분을 아무래도 책이 좀 간과한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미국도 분명히 그런 부분이 있을 수는 있거든요. 페이스북 뭐 이런 모임을 만들어서 오프라인 교류로 이루어질 수 있고 뭐 그런 부분은 있으니까. 맞아요. 그래가지고 맘카페 같은 경우에도 사실 되게 신원이 확실해야 가입이 되거든요. 제가 예전에 취재하려고 맘카페 가입하려고 했다가 근데 진짜 저도 이해가 안 가요. 제가 그렇게 거기 뭐 개월수, 애기 개월수랑 나이를 쓰라고 하거든요. 제가 썼어요. 지원해서 썼는데 취재를 위해서. 취재를 위해서 이제 썼는데 거기 카페에 들어가서 보려고 근데 안 받아주더라고. 그 뭔가 내가 티가 났나? 티가 나는 거지. 뭔가 이게 그러니까 잘 아는 분들 눈에는 이거 딱 봐도 이거 왜냐면은 그 맘카페 같은데 뭐 부동산 업자라든지 너무 뭐 많죠. 그런 사람들 뭐 얼마나 홍보하겠다는 홍보하겠다고 이거 써보니까 너무 좋아요 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겠어요. 그죠? 내가 1년 3개월이라고 써서 그런가? 그렇게 와, 많아요. 1년 3개월이라고 누가 해요? 1년 3개월. 애기가 1년 3개월이라고 누가 해? 이거는 진짜 티가 났겠다. 그렇게 하면 선배한테 혼나야겠네. 그러니까. 아무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그러니까 아예 그 익명성의 단점이 없는 부분도 분명히 있죠. 이런 맘카페 신원 검증을 하고 맞아요. 들어보는 것도 인터넷의 폐해가 좀 어떻게 좀 이렇게 낮아지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제 알고리즘도 다 나쁜 게 아니라 좀 좋은 사람들에게 교류를 만들 수 있는 알고리즘이나 플랫폼 당근이 잘하면은 또 그런 플랫폼이 될 거고 페이스북의 길을 걷지 않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게 문제는 어떻게 보면은 네이버 카페나 이런 것도 다 개인이나 아니면 단체가 운영하는 거니까 사회적 인프라로 보기에는 조금 힘들 수는 있겠네요. 그렇죠. 그죠. 그쵸. 사회적 인프라라고 볼 수는 없지만 어쨌든 우리나라에 왔을 때는 특성이 좀 어느 정도는 있긴 하지만 근데 뭐 어쨌든 그러니까 이 교수가 얘기한 게 아예 틀린 건 아니에요. 분명히 그 인터넷 뭐 맘카페나 이런 걸로 정서적 교류를 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고 힘들죠. 그죠. 그러니까 뭐 어쨌든 오프라인으로 만나는 것에 이어지는 거는 긍정적인 부분인데 완벽히 정서적 교류로 보기에는 좀 힘들다라고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벌써 이 책을 가지고 4부까지 달려왔는데 그러니까요. 어쨌든 되게 재밌는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남궁 기자는 어떠셨어요? 저는 뭐 현실적으로 좀 봐서 좀 더 많은 시민들한테 좀 커뮤니티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대단지 아파트 같은 모델을 좀 더 많은 분들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아파트 사는 분 절반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렇지 않은 절반도 분 안 되나? 절반이 안 돼요. 그러니까 오히려 아파트는 일반적인 주거 형태가 아니에요. 대한민국에서. 맞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바깥에 있는 분들, 그러니까 이걸 뭐 사회적으로 다 해주면 좋겠지만 안 되잖아요. 그게 안 되니까 좀 더 많은 분들이 그런 삶의 여건을 누릴 수 있는 게 오히려 현실적인 대책이 아닌가? 맞아요. 뭐 그런 비싼 도서관 크게 지어봤자 사람들이 이용도 안 하는데 좀 저는 그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상원 기자는 어떠셨어요? 저도 오늘 되게 인프라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사실 인프라라는 게 되게 거창한 얘기이기도 한데 어쨌든 정서적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뭔가 우리나라도 좀 공원 같은 것도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고 뭐 맞아요. 광장이나 이런 것 좀 많이 만들어서 좀 너무 폐쇄적이지 않은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걸 요즘 많이 느끼고 있잖아요. 맞아요. 저도 인프라에 대한 생각은 좀 처음 해본 것 같은데 되게 흥미롭네요. 중국 광장 이런 건 전 진짜 많이 봤었거든요. 광장은 있는데 사람은 없다. 진짜 사람 많습니다. 아무튼 직독잡설 4부 정말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는 윤상원 기자가 책을 했으니까 남궁민 기자가 나요? 예, 제가 합니다. 저희 책을 미리 말해달라는 독자들 피드백이 있었거든요. 그래요? 그래요? 그럼 피드백을 네, 어디에서 피드백이 얻었어요? 제 친구. 뭐야? 다음 방송에는 네. 요즘에 그린 뉴딜 이런 거 화제잖아요. 네. 탈탄소. 근데 그 뒤에 정말 그 숨겨져 있는 비밀들, 뭐 희귀금속이라는 게 앞으로 세계 패권을 준다. 이런 재밌는 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그 책을 다음 주에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주에는 남궁민 기자가 가지고 온 책과 함께 직독잡설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